네, 랩 2050 윤형중 대표 모셔서요. 국민연금 이야기 정책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금 그 네. 공론화 이 아직도. 과정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개혁안이 시민들이 이 네, 뭐 방향을 정해주셨다고 네. 시민대표단이 네. 하는데 그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고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국민연금이 되는 어디로 가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은 이야기를 21대 국회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거 통과시켜서 뭔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짚어주시고 또 비장의 제안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네. 그 제안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안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그래요? 기금 소진 이후의 시나리오 이런 거 먼저 말씀. 아니요. 네. 제안부터 얘기. 네. 그러니까 일단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결론을 살짝 정리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네. 이후에 제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대표단 500인 정확하게는 이제 492인이죠. 492인이 한 달여간 이제 공론화 회의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시작할 때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론조사를 하고요. 마지막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 사이에는 학습과 토론을 하게 되죠. 네, 학습할 때는 많은 또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 국민연금에 대한 또 다양한 연금개혁에 대한 다양한 입장 가진 분들이 오셔서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또 강연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가요. 일단 1차 조사 3월 22일부터 진행됐던 1차 조사에는 여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게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의제 수기단이라는 50인으로 구성된 분들이 이 연금개혁안 두 개를 추렸습니다. 두 개. 하나는 재정안정론이고요. 하나는 소득보장론입니다. 이 두 개를 추린 다음에 이 두 개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1차 조사에서는 재정안정론, 지금 연금개혁의 핵심 이슈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잖아요. 예, 그래서 1차 조사 결과에서는 재정안정론의 찬성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44.8%가 재정안정론을 지지했고, 그리고 소득보장론은 지금의 그런 우리가 보험료를 더 내가지고 기금의 안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워낙 노인 빈곤율도 심각하고 노후 보장에 국민연금이 미흡하니까 소득을 보장해주자라는 입장입니다. 소득보장론의 입장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36.9%, 그리고 잘 모르겠다, 양쪽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던 분들이 18.3%입니다. 근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여러 학습과 토론을 거친 뒤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놀랍게도 가장 놀라운 결과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18.3%가 1.3%,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1%로 줄었습니다. 거의 500명 중에서 이제 5명만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셈인 거죠. 그리고 그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그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옮겨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정도 수치가 올라간 그 입장은 소득보장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금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내자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내는 부분도 좀 중요하지만 더 받자라는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 소득보장론이 처음엔 36.9%에서 무려 5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도 지금 마치 홍해바다처럼 이렇게 쫙 입장이 갈라져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소득보장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재정안정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전히 싸우고 계십니다. 신문 칼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난번 이제 연금개혁 그 공론화 회의의 여러 절차들이 좀 미흡했다, 다시 좀 재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내고 계십니다. 요약하자면 500명 정도 시민이 대표단이 논의를 했는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점점 소득 안정론자들이 늘어난 걸 보니까 원래 공론조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사실 소득 안정론이 설득력이 더 있는 거다 이런 결론으로 나온 건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게 재정 안정론에 대해서 뭔가 소득 보장론에 비해 설명이 미흡해서 이렇게 된 거지 뭐 실제 소득 보장론이 더 합리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네, 그렇게 얘기를 비판도 하고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예. 상황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요약을 하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정리가 되면 네. 그게 이제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리는 거잖아요. 네. 소득 대체율 50%까지 올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게 그 다음 절차가 입법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결국 뭐 가장 중요한 국가의 제도는 당연히 법률로서 정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정부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가 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무시하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아주 중차대한 그 안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도 정부가 그 정부 내에서 수기된 되게 중요한 안들을 냈었고요.
그 수기된 안들을 그 이제 국회 특위가 구성돼서 그 수기된 안에 그 세부적인 조정과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개혁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한국의 국민연금의 개혁 사례는 사실 유일무이한 사례가 하나가 2007년도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근데 사실은 논의도 해야겠지만 입법을 해야 네. 딱 결정이 되고 실행이 될 텐데 21대 국회는 얼마 남지 않았고 22대 국회는 다 가고 있는데 보통은 보면은 국회가 열리고 나면 한참 지나야지 또 본격적으로 네. 자기들도 논의를 해야 되니까 새로 논의를 해서 새로 또 입법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이게 지금 공론조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실제 입법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 아닌가요? 한 달 만에 뭔가 성과 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뾰족한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끝까지 이 방송을 끝까지 좀 듣기 위해서 마지막 10분에 이제 그 얘기랑 예, 그리고 요 한 달간의 국회 동안만 이걸 할 게 아니라 그 22대 국회가 이 방안을 잘 처리하기 위한 방안까지도 제가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마지막에 얘기해 그거는 좋습니다. 마지막 10분 동안 좀 얘기를 나누고요. 일단은 그래도 아마 이 방송에서 연금 개혁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으실 테니까 도대체 연금 개혁 왜 해야 되는지, 또 기금 소진이 이번 그 절차로 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윤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미진하고 미진하다. 아니 미진한 그런 거 말고 이대로 가면 돼요?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돼요? 정확하게. 투표한다면 어디에 투표하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면 뭐 세 번째 안 더 과격한 뭔가가 있다면? 저는 이제 일단은 지금 재정 안정론이 지금 입장에서는 재정 안정론자. 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소득 보장을 아예 무시하자는 쪽은 아닙니다. 근데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또 같이 하면서 하자는 입장입니다. 뭐 제3의 안을 좀 더 생각하는 안들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드릴게요. 네, 저는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 안정론이 아니고 소득 보장론자인데 네. 덜 내고 소득을 보장하자. 네. 그게 이제 저의 생각. 덜 덜 내고 소득을 보장하자. 그것도 다른 아니네요. 한번 뜨거운 토론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반 토론, 디베이트를 한번 해보시죠.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 기금 고갈부터 시작해서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일단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재정 계산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방송에서 뭐 여러 통계도 언제 통계를 한다. 장래 인구 추계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 바뀌었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5년에 한 번씩 재정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에 5차 재정 추계가 있었습니다. 5차. 예. 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재정 추계를 할 때마다 이 재정이 기금이 언제 최고조를 찍는지, 언제 완전히 소진되는지 그 시점이 나옵니다. 예. 근데 1차 재정 추계의 결과가 2003년에 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집권하자마자 1차 재정 추계가 나왔거든요. 그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무려 2047년에 재정이 바닥나는 걸로, 기금이 완전 소진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참여정부가 어떤 정부가 하지 못한 연금 개혁을 해낸 겁니다. 네. 그 결과로서 그 연금 기금 시점이 2047년에서 2060년까지 13년이 늦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 개혁이 없었고 그냥 인구 추계에 따른 새로운 계산을 할 때마다 이제 시간들이 기금 소진 시점들이 앞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에서 쭉 유지가 되다가 4차 재정 추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졌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뤄진 5차 재정 추계에서 2055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출생 추이 때문에 이제 주로 저출생 추이와 기대 연명의 증가로 앞당겨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놀랍게도 여기서 저출생 합계 출산율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 혹시 한번 한번 맞춰보실래요? 보통 뭐 1.5명이나 1.3명 뭐 이렇게 넣지 않아요? 상당히 근접한 수치를 의외로 제시를 하시네요. 예. 2050년 한 1.2를 좀 넘는 정도로 합계 출산율을 가정하고 전제하고 그리고 이제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많이 낮췄네요. 옛날에는 그거보다 더 높았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3차랑 4차 때 그것보다 1.3, 1.5 정도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1.2라는 수치가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생경한 수치잖아요. 근데 이 국민연금 재정 추계하시는 분들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가져와서 쓴 수치거든요. 네. 어디서 가져온 수치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었던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서 가져온 수치입니다. 근데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는 물론 전 세계에서 쓰는 추계이기 때문에 추산하는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이게 물론 뭐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그 가임기가 끝났을 때의 생애 출산 그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그 이제 세대별로 적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수치 추산 방법이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도 장래인구 추계에서 작년에 2023년에 합계 출산율을 얼마 정도로 예측했을 것 같아요? 작년에요? 작년에 1.2명 하지 않았을까? 작년에 한 1.2명 정도 했습니다. 그죠? 네. 그게 근데 중위 과정이죠, 중위 과정. 네, 불과 10년 전에 통계청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는데 가운데 딱 네, 하면 중위 과정입니다. 네, 그죠? 네, 중위 과정으로 1.2를 넘게 추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얼마가 나왔냐면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0.72가 나왔잖아요. 예, 불과 10년 전에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도 이렇게 판판이 틀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 0.6대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2배 정도 되는 합계 출산율을 기반으로 이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이대로 좀 적용이 되면은 생애보험료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애보험료율은 많은 분들이 그게 좀 과장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제도가 쭉 유지가 돼가지고 2055년에 딱 소진됐을 때 그때 부가식으로 개편이 되면 부가식이라는 거는 기금을 쌓아두고 연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부가식이라면 그 해에 이제 적립식이 기금을 쌓아두고 거고. 지급하는 제도고요. 그에 반대되는 부가식은 그 해에 보험료를 납입한 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죠. 세대별 연대에 기반한 제도인데요. 그렇게 그 작동했을 때 소진 직후에 적용될 보험료율이 한 35% 정도 된다라는 게 이제 뭐 과장됐다 아니다 막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근데 생애 보험료율이라는 개념은 내가 그 취업하고 나서부터 그 이제 연금 납입이 끝날 때까지의 보험료율을 이제 계산을 한 것인데요. 2015년생이면 지금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거든요. 3학년 기준으로 현행 제도가 유지 시에 생애 보험료율이 그분들은 이제 55년 불과 40세에 바뀌기 때문에 그때 높은 보험료를 적용받잖아요. 생애 보험료율이 한 20.2%가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란 지금 이제 소득 보장론으로 이제 개편될 경우에는 이분들의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그 2015년생들의 생애 보험료율이 22.2%. 그리고 이안이 적용될 경우에는 18.8%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월급의 급여에 한 20% 정도는 여전히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왜 이런 식의 지금과는 큰 차이가 나느냐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기대 수익비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수익비라는 것은 우리가 보험료를 낸 것과 맞는 보험금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한국의 경우에는 보험금 기대 수익비가 한 2.2 정도가 됩니다. 2.2. 그러니까 우리가 낸 돈의 한 2.2배 정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당연히 금리를 적용받아가지고 저축한 것보다 많은 돈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한 4.5 정도로 예정을 했을 때 현재 제도 유지가 된다면이죠. 근데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 여태까지 그 기금 수익률이 그것보다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 4.5 정도가 반영됐을 때 2.2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OECD 여러 나라 기준에서도 기대 수익비가 2.2 정도 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도가 쭉 몇십 년 유지됐을 때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과거에부터 받아온 분들이 그만큼 가져갔다는 건가요?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제도는 지금 우리는 9% 내고 있잖아요. 네네. 2015년생들은 2055년에 끝나니까 네네. 그렇게 달라진 보험료. 그러니까 수익비 2.2는 그건 우리요. 지금. 현재부터 현재. 미래까지 아니면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 납입하는 사람이 받게 지금 납입하는 사람이 나중에 받을 돈. 거라고요? 2.2배? 예, 2055년 이전에 네네. 바뀌게 되는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는 사람들이 낸 거보다 기대 수익비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담금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알겠고, 네. 그럼 기금이 빨리 그건 기금 소진된 스케줄하고 영향이 있잖아요. 네네. 기금이 빨리 소진되면 부가식으로 바뀌면 많이 내게 되니까 많이 낸 것까지 반영하면 생애 보험료율이 결국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기금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기금이 고갈되면 그러면
연금을 못 받아요? 그거는 기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국가가 법적인 정확한 문장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정부가 이제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갈되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라는 거는 좀 과장된 그런 이제 공포가 아닐까 싶고요. 당연히 그 납입한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가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 보장하느냐는 그 당시의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스케줄대로 다 받으려면 보험료율이 나중에 많이 올라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거기 받을 돈에 맞춰서 이렇게 보험료를 측정하면 맞습니다. 이제 2015년도 굉장히 많이 내게 된다. 2015년생도 많이 내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그럼 이어지는 질문은 지금 예를 들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노인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지금 내는 사람들이 그냥 지금 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분들이 있고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바뀌는 거네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을 공적연금화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공적연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보다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공적연금이어야 하는 것인데요.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연금이라는 측면에서 근데 그렇게 이제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소득보장론 쪽에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면은 국민연금에 지금보다 재정 지출, 재정이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국민연금도 중요한 이제 공적연금이지만 기초연금이라는 이미 100% 재정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양쪽 진영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리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할 부분은 국민연금의 공적 기능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럼 공적 기능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를 하려면 그 안에서 기초연금은 어느 비중이 되어야 될 것이냐까지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득보장론을 주장하시는 분들과 그 재정안정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진보라고 불렀던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따져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의견이 차이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부가시로 바뀐다는 게 결국은 다 기초연금처럼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복지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한다는 거고 국민연금이라는 게 기금이 있다는 게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지금 다 돈도 부족한데 1,000조 원을 딱 저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20-30년 동안 우리 이거 못 써. 건드리지 맙시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국민연금은 미국에 가가지고 뭐 부동산 투자하고 뭐 유럽에 가가지고 축구 구단 사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럼 미국의 부동산 부자들이나 유럽의 축구 구단들이 돈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저축한 돈을. 자산시장이 거품을 만들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 받아가지고 쓰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기금을 빨리 고갈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네. 세금을 내 가지고 연금을 드리는 게 정상적인 복지국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갖고 굉장히 있거든요. 논란이 있는 그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방송을 많이 듣는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깜짝 놀랄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아니 지금 국민연금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거의 세계 4대 연기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기금이 자산시장에서 빠지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 자산시장에 엄청난 쇼크를 발휘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당장의 소비 지출에 쓰는 것보다 그 자산 시장에 돈 들어가는 게 오히려 자산가들의 배만 불려주고 뭐 미국의 뭐 그 스포츠 구단의 그 자산가들의 배만 불려준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근데 연기금이 상당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중심축으로서 여러 기업들의 중요 주주가 되어 있잖아요. 특히 한국의 이 재벌 체제에서는 그 최대 주주들의 전횡을 견제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었는데 지난번 삼성물산 그 제일모직 합병 때만 봐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단죄를 할 수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봐도 꼭 자산시장에 돈 들어가는 거를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국민연금에 모여 있으니까 삼성이 거기 가서 로비한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아니 근데 이 주제로 1시간 넘게 토론을 그 주장에 한 가지만 더 네. 궁금한 거는 그러면 우리한테 다 돈이 1,000조 원이 오는 거잖아요, 주머니에. 그럼 우리도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자산 시장에 충격이 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네. 또 프리미어 리그는 투자를 안 하잖아요. 국내 주식에 주로 많이 투자를 할 텐데 그러면 자산 시장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만 봐도요. 강제적으로 국민연금 떼가지 않으면 그 돈을 당장 그달그달에 소비에 쓸 겁니다. 예, 소비로 돌리게 된다. 예, 그달그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달그달에 소비에 쓸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저축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예. 아주 재미있는데 네. 진도 나가니까 준비한 안이 있는데 그러시죠.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 지금 남은 국회에서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조금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해야 될 것 저는 같은데. 예, 22대 국회도 그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2007년도 연금 개혁이 가능했었던 몇 가지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지금 뭐 평론가라고 표현했나요? 작가로 표현할 수 있는 유시민 씨. 그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 거예요. 예. 그때 40대였습니다. 네네. 예. 한 2007년인가 6년에 장관이 되었고요. 2007년도에 연금 개혁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신임하는 정권을 사업상의 정권이 부여된 장관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실세 장관이었죠. 네, 그때. 실세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그 거대 야당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그 정부안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그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정책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가장 신임하는 사람. 근데 정무적으로 신임하는데 정책적인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앉히고 그리고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특위도 예전보다는 훨씬 중량감 있는 분으로 연금개혁 특위위원장이 돼서 그래서 이 특위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굉장히 중심축으로서 연금개혁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는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만 하자 이겁니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여기서 지금 소득안정론과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진도 못 나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한 달 내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싸울 거니까. 네,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것 가지고 한 달 동안 옥신각신하면 시간 보내지 말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제가 국회 절차나 이런 거에서 잘 아는데 6, 7, 8월은 국회의원들이 노는 시기입니다. 사실은 노는 시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또 지역구 관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보내는 시간들이거든요. 놀러도 많이 가요. 예. 해외 출장 간다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22대 국회 특히 초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이제 국회를 배우는 시간으로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추경 편성을 위해서 예, 국회 임시회 6, 7, 8월 다 가동하고요. 예, 그리고 6, 7, 8월에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해가지고 예, 그 추경과 연금개혁 특위를 같이 굴리면 됩니다. 특히 제가 얘기하는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켰으면 하는 안들에 추경안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들 21대 국회 한 달 안에 타결할 수 있는 4가지 방안, 네 가지 방안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험료율을 우리 1% 포인트만 늘립시다. 더 내자. 네. 1% 포인트는 지금 뭐 재정안정도는 뭐 그 2%, 3% 올리자는 거고 소득보장은 4% 올리자는 거잖아요. 네. 1% 포인트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0.5% 근로자는 0.5%, 사업 쪽에 0.5% 포인트 내는 건데요.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보면은 15,000원 올라가는 겁니다.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예, 이 정도 그럼 미래 세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익비가 2.2배라 그랬잖아요. 내가 더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러네. 내가 더 받는 것이기 좋습니다. 때문에 크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미래 세대를 위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나를 위해서라도 1% 포인트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료 납입 연령을 현 60세에서 64세까지 올립시다. 아, 그러면 더 늦게까지 내자. 예. 요것도 내가 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내야 되냐? 나 이제 내년부터 졸업인데 특히 64년생 억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60세 지나서 또 돈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어차피 안 냅니다. 이게 국민연금은 그 자신이 그 급여생활자에는 소득이 있어야지 소득이 있어야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물론 뭐 임의가입이나 뭐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 고소득자든 뭐 저소득자든 이걸 내는 돈이 사실 아깝지 않아요. 이것도 가입 그 시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받는 돈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1년에 1%씩 소득 대체율 오르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4년 늘어난다고 해서 손해 보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 포인트 올리는 거, 4년 늘리는 거 전혀 뭐 지금 당장 내년 졸업하는 사람 64년생 입장에서도 불리한 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동안 거의 모든 전문가와 정치적 주체들이 다 합의하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크레딧 제도라고 있어요. 이게 출산 크레딧 제도, 군복무 크레딧 제도, 실업 크레딧 제도, 물론 기존에도 있었는데 그것의 범위를 좀 확대하자는 게 대부분 다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크레딧 제도는 그분들에게 보험 그 못 낸 기간을 좀 산정해서 뭐 1년이든 6개월이든 그 납입 기간으로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것. 예, 요건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지금부터 둘째, 셋째 출산하면은 뭐 몇 달씩 네, 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 늘려주고 네, 하고 있죠. 그걸 좀 더 확대하자는 게 지금 대부분 여야가 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네네. 아닙니다. 그거라도 끝장을 보자. 네. 해서. 그리고 네 번째, 퇴직연금 제도 개선입니다. 요거는 이미 발의된 법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감대도 상당히 있습니다. 공감대는 어느 쪽에 있냐면은 지금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연금으로서 작동을 못 하고 있거든요. 중도에 인출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특히 30인 미만 그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이 기금 운영의 경우에도 수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이 이거를 운영하게 한다든지 기금상의 운영상의 여러 가지 그 제도를 개선하자라는 법안들도 이미 많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발의된 법안 그 합쳐가지고 처리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정도는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아니고요. 요걸 하기 위해서 1%포인트 뭐 늘리는 것이라든지 크레딧 제도를 한다든지 다 이게 어느 정도는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1%포인트 늘리려면은 정부가 납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라고 저소득자들한테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 금액도 늘려야 되고요. 크레딧 제도는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당장 하반기부터 요 네 가지 반영해서 시행하려면은 그 정부가 추경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추경 하느니 안 하느니 가지고 그 정부와 야당 사이에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요거를 위해서도 추경은 해야 되고요. 6, 7, 8월에 추경과 연금개혁 특위를 위한 그 제도를 마련하자. 그래서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을 저는 국회의장 선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적인 상징성과 중량감이 있는 인사, 또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사가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 맡았으면 좋겠고요. 누가 하면 좋겠어요? 추미애 의원이 하면 추미애 괜찮지 의원이요? 않을까. 물론 예전에 국회의장 하실 거 아닌가? 네, 연금 의장보다 더 빛나는 자리가 있다. 예, 물론 그 자리가 독이 든 성배일지 모르나 그 한번 제안 드리고 싶고. 저 아이디어 예. 생각났어요. 이재명 대표가 맡으시면 어때요? 이재명 의원이 기본소득도 주장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민생지원금도 주장하시고 여러 가지 소득 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연금개혁 같이 하면은 좋을 네. 것 같아요. 어때요? 그것도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장관으로는 같이 밀어보죠. 안상훈 당선자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실세라서. 네. 확실히 대통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연금개혁의 협상에 정부 측 담당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권 위임받을 수 있는 사람. 네. 좋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막지 않았어요. 오늘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윤영중 랩 2050 대표하고 말씀 나눴는데요. 네, 연금개혁 특위 국회에서 위원장을 잘 선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네 가지 제안 말씀드렸는데 할 수 있는 일 이번 국회에서 딱 마무리하고 이 근본적인 소득보장론이든 재정안정론이든 그 근본적인 개혁안은 다음 국회로 미루고 이렇게 9단계로 한 가지만 더 처리하자. 말씀드릴게요. 네. 그 아까 소득안정, 그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요기에 대한 논의 질질 끄면 안 됩니다. 네. 그래요? 이번 국회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일 한 다음에 차기 연금개혁 특위에서 1년 시한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1년 시한으로. 네. 그리고 앞으로는 재정 계산이 나온 즉시 1년 뒤마다 그 재정 개혁에 반영된 연금 개혁안을 늘 확정하는 것을 법으로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영중 랩 2050 대표하고 국민연금 개혁안 다뤄봤습니다. 네, 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